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합니다. 공급을 외면하는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시중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곳,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이익, 내지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냈죠. 그래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 상승 기대가 하락하는 등 단기적인 진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그 효과를 살펴보고요.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 또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명지대학교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동산 대책은 이제 6월 27일 대출 규제 대책 사실 하나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것 같으니까 먼저 6.27 대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요. 그다음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오늘 토론은 이제 그런 순서로 이끌겠습니다. 한 교수님부터 6.27 대책 적절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전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 일단 전방위적으로 갭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이고요. 내용도 충실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대출의 어떤 한도를 6억으로 딱 끊어놔서 소득이나 뭐 주택 가격 상관없이 어떤 강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이 투기에 대한 심리를 재우려는 어떤 시도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봐도 지금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저는 시기적절한 대책이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즉시 시행이라는 그렇죠. 거의 보기 드문 어떤 강력한 신호를 보냈고 게다가 전 금융권 동시 시행도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 신호들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실수요자들한테 강력하게 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줬다고 봅니다. 시기도 그렇고 내용과 강도도 예, 좋았다. 맞습니다. 권대중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그 정부의 대책은 저는 제가 볼 때 급한 불을 끄는데 급하지 않았나. 우선 그 고가 아파트가 상승하는 거, 급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는 뭐 충분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오래 갈 것인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세 가지거든요. 공급, 그다음에 유효 수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자금인데 이 대출을 규제하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과연 시장에서 계속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공급 정책이 빠져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절름발이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막는 데는 뭐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뭐 발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영 소장. 네, 이게 사실 정부 출범하자마자 낸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좀 어려웠던 시기적으로 그랬는데 워낙 상황이 급했죠. 2월, 3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주택가격 이자 또 저금리와 묶이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너무 급한 상황에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지만 명확한 방향은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새 살라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이은영 박사. 네,
6.27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상한을 6억으로 묶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근거로 해서 향후 5년간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6억으로 규제 상한을 낸 곳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내면서 함께 정부가 제시했던 것은 시중 가계에서,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죠. 일반 가정에서 갖고 있는 잉여 자금들을 종전처럼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증시 부분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라는 측면만 본다면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 두 번째로 들어있는 시중 여유 자금을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감안하게 된다면은 정말 추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일단 6.27 대책 시행 이후에 뭐 그 직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값이 올랐잖아. 노무현 정부 때도 올랐잖아. 이재명 정부 때도 오를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6.27 대책 발표 직후부터 거래량이 줄고 일단 상승이 꺾인 거는 분명하죠. 최 소장님 어때요? 네, 그렇게 판단은 아직은 사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한 달도 안 아직 지났으니까. 정책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흐름을 어떻게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좀 안정세로 간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전세값은 막 뛴다더라. 뭐 이런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 6.27 대책의 시장 효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아직 뭐 심화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그 올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거래가 줄면서 안 빠져나가고 대기수로 남게 되면 공급이 늘지 않으면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특히 이제 전월세 가격이 먼저 오르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정상적인 시장인데 매매 가격이 먼저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전월세 가격이 키맞추기 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공급보다 수요는 늘어나고 또 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가을에 전세 가격은 좀 불안한 시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그 시장에서 이렇게 전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언론 보도는 너무 성급하게 지금 뭐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또는 뭐 반전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전세금 대출을 일부를 이제 규제하고 또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그가 또 지금 90% 보증에서 80% 낮추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상승하는 그 전세 보증금만큼은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증부 월세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좀 불안한 시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을이. 아까 그 풍선 효과가 아직은 없다고 그랬는데 서울 시내에서는 지금 노동관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오르고는 있습니다. 오르는 폭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예를 들면 6.27 대책 나오기 전에 마포나 성동 같은 경우가 주간 단위로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를 보면은요 6월 넷째 주가 0.99% 올랐어요. 성동구가 마포가 0.98% 올랐는데 지난주에 딱 보니까 거의 반토막 났어요. 성동이 0.45% 오르고 마포도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던 고가 지역은 잡힌 것 같은데 여전히 0.45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 오르는 폭이 줄어들었지 말수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노원, 도봉, 강북구도 여전히 상승세는 타고 있습니다. 그 폭이 줄었다는 거죠. 네. 6억 이하의 대출로 가능한 소형 주택이 좀 뛴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 노원, 도봉, 강북구가 이제 바로 국민적 그런 규모 이야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그래도 거래량은 줄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거래되는 것들이 그렇지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나오기 전에 그 거래량을 좀 한번 확인해봤더니 7월달에 어제까지 1,779건 거래됐습니다. 그 서울 부동산 광장 정보에 의하면. 근데 지난달에 그 6월달에 신고가가 11,738건입니다. 어이구. 그게 거의 뭐 10배 이상 줄었지. 거래가 거의 안 된 거죠. 그 거래가 안 된 이유는 바로 이제 대출 규제와 정부의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노도강이 아직도 오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체크를 해보니까 노도강이 발표하고 역풍선 효과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덕분에 6월 27일 지나고 휴일 지나고 6월 말부터 7월 첫 주 이때는 말씀대로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예전보다 노도강이 올랐다가 7월 10일이 넘어서면서부터요. 지금까지 약간 변형됐습니다. 어떻게 변형이 됐냐?
하락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거래량은 줄었는데 하락 거래가 5.5 정도로 약간 역분성 효과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어제까지 제가 체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서울 평균을 보면은 아까 성동구나 마용성은 뭐 워낙 많이 올랐고 서울 평균으로 보면 0.43까지 올라갔다가 627 대책 쳤네. 0.40, 39, 29, 16, 12까지 내려왔습니다. 0.12. 네, 그러면 거의 70% 다운된 거죠. 그 상승폭이. 네, 네. 그러면 다음 주가 이제 관건이죠. 0.12까지 왔다는 거는 0.0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효과의 지속성이 일단은 한 달은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8월은 비수기잖아요. 비수기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세나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정부죠. 전 정부에서 1월 달에 2월 달인가에 그 상생 임대인 제도를 연장시켰습니다. 이게 좀 변수인데요. 상생 임대인 제도는 아시겠지만 5%를 인상 안 하면 5% 이내면은 실거주 의무 2년을 풀이하게 풀어줍니다. 예, 그러면 예. 양도세 감면 대상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소유주라도 전세값을 굳이 많이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효과가 저번에도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도.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정부에서 전세 대출, 뭐 DSR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신축 입주 아파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건부 대출을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금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가 지금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일력씩 내려왔다가 조정받고 막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볼 때 올 한 해는 전세난이 생각보다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보도를 보면 또 한참 뛰던 과천, 분당 이런 경기 지역도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달만 해도 제가 알기로 100건, 2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엊그제까지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조차도 10%, 30억짜리가 3억 빠진 27억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주간 상승은 또 상승으로 떴어요. 그래서 또 한국 부동산원이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도 역풍선 효과가 없는 상태다.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은영 박사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시장선. 네, 전세 가격 상승은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그 원인을 6.27 대책으로 하기에는 좀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나온 지 일단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보게 되면 특히 서울 주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매매 가격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본래 올라왔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오르던 와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6.27 대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전세 가격이 종전 대비 올랐던 것은 본래 발생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앞으로는 이 대책이 아무래도 규제를 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규제가 나온 직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급감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의 변동폭도 종전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전세 가격의 변동도 그 정도만 움직이게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주의를 해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뭐 한 6년 전, 7년 전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규제가 강력하게 가해졌을 때 이 여파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거다, 뭐 반전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번 6.27 대책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뭐 하락할 거다, 침체될 거다, 이런 예상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력만 있으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집값이 크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집을 아예 안 사시는 게 적절한 선택이시죠. 그런데 아직 뭐 집이 없으시거나 집 하나밖에 없으셔서 이제 갈아타기 정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서울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에 비례해서 가격의 변동폭도 적어도 아래쪽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아까 권대중 교수도 단기적 효과는 있다. 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계속 내려가겠느냐? 만약 이 대책이 그 시장에 그 장기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면 다른 대책도 규제 대책 안 내놔도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지금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또 낸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달리 그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대출 규제의 약발이라고 하면 약발이 뭐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 뭐 이상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예, 예전에도 그렇게 그 규제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규제가 나오고 또 세금으로 또 세제 규제가 나왔던 건데,
사실은 그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지지 못하면서 규제만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한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공급을 해도 수요가 더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근데 그런 그 개념에서는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고 골고루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급한 거죠.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급한 불부터 먼저 끈 겁니다, 지금 정부가. 공급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 권 교수께서는 짧은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좀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 금융권 동시시에 전 금융권 이게 되게 한꺼번에 중요합니다. 게다가 6억으로 딱 묶어놓은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막 나오면 4대 은행에 대한 보도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4대 은행은 다 막는 형태로 시장에 보도가 되고 일반 분들은 대출 규제가 시작됐으니까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다 해요. 전문가들도. 그런데 5대 시중은행 중에 한 은행은 안 막아놓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노출이 잘 안 돼요. 우리 일반 분들이 바쁘니까. 그러나 부동산을 전업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럼 바로바로 뭐 이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바로바로 연락해서 정보를 받아서 글로 가서 대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는 거죠. 빈 구멍이 있군요. 네, 그거를 20년 동안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초두에 말씀 올린 게 전금융권 동시시행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의미가 있다. 이걸 알고 이것까지 던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저도 일리 되는데 요번엔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가이드를 이거 제가 반론을 하면은 작년 9월 말과 10월 초에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10월 달부터 제1금융권 대출을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전세금 대출도 중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달 3천 건 이상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보합세 내지는 보합세를 유지했거든요.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10억대가 20억대에도 그 10억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 다시 10억에 안 팔아요. 19억, 18억에도 안 팔거든요. 올라간 가격은 잘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과세를 한다든지 다른 정책을 쓰는 건데 이번에 그 6억이라는 걸 열어놨잖아요, 지금. 또 공시가격 12억 이상은 대출한다고 이하는 하게 해놨기 때문에 공시가격 12억이면은 현재 손실화율이 7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시중 가격으로는 15억, 16억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들은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들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이나 경제나 심리라고 하잖아요. 심리. 네. 일단 정부에서 의지를 던졌고 또 추가 대책에 대한 신호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권 교수님께서 좀 급하게 나온 일단 급한 불을 일단 끄는 건 맞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30일 만에 이런 대책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됐잖아요. 이건 국토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금감위가 금융위에서 한 거죠. 주도한 거예요. 금융위에서 한 걸 보고 빠르게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이 정부가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전 정부는 100일 만에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완화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생각하면 30일 만에 나온 거 치고는 저는 반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LH의 공급 대책 이런 것들 추가적인 것들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100일을 굳이 따지자면 제가 예를 다 나올 것 하나 같다. 들려드릴게요. 네네.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2017년도 5월 9일 날 취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내놓은 대책이 44일 만에 6.19 대책을 내놨어요. 44일 만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40일 만에 다시 8일 대책을 내놔서 서울시의 25개 구를 전부 다 투기과일지구로 묶으면서 14군데를 투기적으로 묶었어요. 그때도 대출 규제 했습니다. 근데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고 내려가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네. 두 분 차이는 이제 알겠고 우리 최은영 소장. 제가 아까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새 살라 정책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재명 정부는 그런 희망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우리 가계부채가 1,000조였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5년을 못 채웠지만 400조가 그 부채가 늘어서 1,400조가 되었고요. 문재인 정부도 빚내서 집 사라, 새 살라 정책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세 대출 같은 게 늘면서 1,400조에서 1,800조로 또 400조가 늘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반 정도 채웠는데 또 200조가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이 2,000조가 되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상승 여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빚으로 이게 올라가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핵심을 짚은 거고 이 지금 이 대책에서 지금
매매에 6억만 관심을 많이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제가 봤던 그 빚내서 세살라는 정책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했던 거는 보증을 이제 80%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전세 대출을 과도하게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그에서 그걸 100% 다 보증을 했거든요. 은행은 세입자건 임대인이건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지 않고 그냥 빌려주면 됐거든요. 이걸 80%로 내리는 건 완전히 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이런 숫자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출 규제 정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럼 이게 맛보기라면 지금 6억으로 묶은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뭐 20몇 번 한 것보다 세다고 했는데 그럼 더 센 규제가 이제 앞으로 있다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아마도 뭐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만약 오르면 네, 만약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지역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게 공시지가고 공동주택을 평가하는 게 공시가격인데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60%에 와 있어요. 이거 다시 그 원래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35년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내렸습니다. 이거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한 80%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재산세도 늘어나겠지만 또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 되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하향 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 말고는 뭐 더 강력하다면 뭐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로 만약에 규제하지 않는다면 세제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부동산 세금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또 방향을 얘기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세금으로 규제하는 건 다르거든요. 규제하는 거가 뭐 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상승하거나 뭐 올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 자체를 정말 시가와 근접되게 이중 가격 구제를 안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 올 수 있다고 보고요. 20대 대통령 후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토지 보유세인데 이게 국토보유세로 우리 좀 알고 있지만은 만약에 세금을 새로 만드는 거는 규제하는 게 아니니까 새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도 통제가 안 된다면.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당장은 지역 규제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고 혹시 이런 규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전세 대출 쪽으로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대출은 DSR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전세 사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전세 제도가 허술하고 무분별하게 대출하고 보증했는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전세 대출을 강하게 하면 빚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 올리고 또 다시 전세가 올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세 대출이 필요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좀 단서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다 말씀하신 거 외에 초언을 제가 드리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빨리 팔아라. 네, 이게 지금 3년입니다, 기한이. 그러니까 제가 집을 갖고 있다 새 집을 하나 1년 뒤에 이제 사게 되면 샀으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이걸 집값을 보면서 집값 추이를 보면서 파는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3년 안에 팔면 양도세와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또 이 다음에 또 한 번 또 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투자 수요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게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전까지는요. 무조건 6개월, 1년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생업이나 뭐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집이 바로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오래 산 집이니까 6개월이나 1년에 팔면 살았던 거 인정하고 세금 안 내줄게 이런 건데 이게 좀 변질돼가지고 갑자기 어느 해 2년으로 늡니다. 그러다가 3년으로. 네, 다시 또 3년으로 늡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년을 줄입니다. 효과가 들어갑니다. 근데 다시 윤석열을 또 풀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한 몇십 년 동안 가져왔던 6개월이나 1년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6개월이나 1년 안에 안 팔면 양도세를 세금을 내니 팔겠죠.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면 공급량이 신도시는 좀 늦게 나온 도시들 이 자체가 공급량이 되겠죠. 이런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것만 던져도 물량이 꽤 확보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추가적인 규제가 나오게 되면 큰 카테고리는 두 가지에 거의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을 설정하는 거고요. 지역 규제. 네, 그 지역만 지정을 해도 이미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많은 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세금 쪽을 건드리는 건데요. 그 세금 역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그 범주에 함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되면 이 정도에서 건드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이 내용들은 사실 과거에 모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때문에 그 여파도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별개로 제 의견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뭐 개인의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일단 목돈이 있어야 거주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예. 사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를 할 때 어쨌든 목돈을 만든 분들만 거주할 수 있던 유형이었다가 어느 순간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일종의 복지처럼 더 넓게 퍼지다 보니까 아무나 대출로 목돈을 마련을 해서 아파트 같은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앞과 비교해서 확실히 공급과 수요 쪽에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저금리 시대 때는 대출 이자와 월세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복지 차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금리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과거와 같이 그만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다시 논의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6.27 대책이 일단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검토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좀 이상 조짐이 나타나면 지금 거론해 주신 이런 등등의 추가적인 규제들은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자, 이제 공급 분야입니다. 아직 공급 청사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이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암시가 된 것들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들은 항상 공공임대 확대하겠다라는 게 기본 하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 위주의 그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고 그러나 후보 때 공약했던 그 4기 신도시는 이제 안 한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언뜻 내비친 공급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공 교수님부터. 우선은 그 공공주도형 주택 정책입니다. 네. 그 임대주택이 됐든 뭐 분양주택이 됐든 간에 공공이 주도해서 그 분양을 그렇습니다. 하겠다, 공급하겠다. 물론 이제 그게 그 부동산 자체가 공공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주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공공주도형으로 가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심지의 정비 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해주면서 공공이 주도할 경우에는 기부 체납이나 또는 뭐 공공 기여나 또는 뭐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한다 그러면 과연 그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이걸 응하고 가겠는가? 지금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해나 또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나 또는 증가될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 짓고 있거든요.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이제 공공탁지도 지금 LH를 구조개혁해서 더 이상 탁지를 개발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민간이 공급하는 대부분의 주택들은 공공택지에서 합니다. 일반적인 탁지를 사가지고 토지를 사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되게 또 가격도 높고 이런 게 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 3기 신도시는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그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까지 임대주택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또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간다는 그 방향성이 아마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한 교수님. 저는 지금 그 4기 신도시 그 표현부터 좀 말씀드리면 4기 신도시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고밀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 콤팩시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도시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냥 4기 신도시 얘기하셨다가 그거를 걷어들인 이유는 단어의 용어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기존의 신도시와 다르죠. 근데 완전히 다른 개념, 미니 신도시급인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인데 이제 좀 와전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경기도 수도권이나 시내에서라도 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허드슨 야드나 그 배터리 시티 같은 경우에 2,500%, 3,000% 줬거든요. 시내인데. 그럼 그랬을 때는 공급량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차나 이런 문제를 없애고 아예 도보용으로 하면 청년들이나 무주택자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또 이거 미리 4군데가 선정된 게 있어요. 이거랑 좀 맞춰서 갈 것 같고,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제가 볼 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기 신도시는 토지 부상이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광명 신도시만 조금 늦게 지출되고 있는데, 지장물 철거도 다 99%, 98%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대집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바로 문서 나가면, 지금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지만 기업체들이 아직도 1000개가 남아 있고 지금 철거 안 됐다. 그래서 이게 5년 10년 걸릴지 모른다. 이건 좀 약간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다 파악을 해보고 언제쯤 공급이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있다라면 지금 LH 업무 보고를 지시해서 받았잖아요. 받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언제쯤에 공급이 될 수 있냐를 체크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 4년 안에 이 18만 호 3기 신도시 거기다 말씀 주신 공공택지라고 있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면 신도시라고 부르고, 그거보다 조금 작으면 우리가 택지 개발지구라고 부르거든요. 이 택지 개발지구 물량까지 다 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 35만 호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신호를 줘서 바로 언제부터 바로바로 간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땐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와 대체 수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서울과 같은 인접한 3기 신도시에서 공급이 신속하게 된다. 이 와중에 이 공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고분양가를 좀 낮추는 정책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조성 원가나 이런 감정 시세 이렇게 90% 80%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투입한다라면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도시인데 빨리 나오고 가격도 싸다. 그러면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분산 효과가 있어서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은 공공주도의 공급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민간 주도를 얘기한다는 건 내가 안 하고 당신이 하세요라는 거거든요. 매우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공급과 관련해서 이전의 민주정부하고 굉장히 다른 토대 위에서 출발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니까 2기 신도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택지를 그때 시작을 하면 공급은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택지 그렇습니다. 공급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했던 택지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쓰면서 다 거치면서 다 없어졌거든요. 그 택지가. 그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이 3기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나면서 지금 이 3기 신도시가 온전히 다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래서 굉장히 공급 환경이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전 민주정부와 다르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이네요. 네. 3기 신도시가 조속히 3, 4년 안에 대규모 물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이 정부가 관리해내면 그건 분명히 공공 주도가 되는 거고 부동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그리고 워낙 서울에서 추진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는데 거의 윤석열 정부에서 스톱돼 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영등포 쪽방촌 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데서도 다 공급이 나올 텐데 이미 계획했던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서울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 한문도 교수 하신 말씀 중에서 도심복합 개발 한 건도 간 데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네. 그리고 역사권 개발 한 건도 간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용적률이 보통 이제 3종 주거 지역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채권역은 주거 지역일 때 250%입니다. 근데 이 공공 개발 특히 이제 그 역사권 개발할 경우에는 350m 이내가 최대 한 750%까지 올라갑니다. 맞아요. 근데 올라가는 거의 반 정도를 공공 기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으로 기여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요구하는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면서 땅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4기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 이제 3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30만 주택 공급 얘기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못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빨리 못 가는 이유는 토지 보상은 뭐 광명시는 아직도 다 이제 시작도 안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고향 창릉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이 군부대가 있거나 또는 문화재가 있거나 또는 기업이 아직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철거가 되지 않으면 택지를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9년도부터 일단 분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이전 정부라든지 또는 뭐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분양하는 시기가 이번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잘 운영만 한다면, 잘 시기적절하게 분양만 한다면 이전 정부보다는 좀 더 주택 공급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추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권 교수님께서 이제 좀 늦을 수 있다는데 저는 좀 반론을 좀 다른 의견을 드리는데요. 3기 신도시 말씀 주신 대로 광명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진도가 안 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대로 군부대나 기업들이 아직 안 나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토지보상이 제가 거의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보상 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겠다고.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그 이후로 강제 대집행,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죠. 이거를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회유하고 좀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 그동안 PF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공분양이 또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좀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토지보상이 끝나면요,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조성 다 하고 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토지 매각도 하고. 근데 지금 실시계획 승인인가가 5군데가 다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보상 과정이 이미 끝났고 실시계획 승인도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의지만 갖고 로드맵을 잡으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점 뭐냐? 바로 그 지금 계신 분들, 안 나가신 분들한테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만약에 안 나갈 거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행됩니다. 문서만 보내도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사인을 한 상태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그럼 언제까지 나갈게 하고 나갈 거냐? 그럼 그걸 한 6개월 텀을 잡고 미리 대비하고 로드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 교수님도 일단 과거 정부보다는 좋은 여건에서 출발한다는 건 동의하신 거고, 다만 우려할 점은 몇 가지 지적하신 거라고. 광명시는 아직 감정평가 보상서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됐다는 건 그건 안 맞는 말이고. 그리고 광명시가 다른 지역보다 세대수가 많아요. 9만 가구입니다. 지금 고향 창릉지구가 3만 8천 가구고, 두 번째 많은 데가 바로 왕수 1, 2지구인데 다 합쳐도 6만 6천 가구예요. 그런데 광명이 9만 가구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전체가 32만 가구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는 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2029년도 뭐 입주 이런 거는 뭐 어렵고요. 분양은 뭐 조금 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서둘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도 이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해서. 네,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연도 하고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은 물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급 목표 물량을 조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 6년, 7년 정도 과거를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일단 물량을 많이 공급하겠다, 집을 많이 짓겠다가 그 당시에 또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난 대선 때는 양쪽 진영에서 서로 공급 목표를 올렸었죠. 뭐 100만, 200만, 270만. 근데 그런 와중에 누구도 이제 그 물량이 실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식의 공급 목표를 내놓든지 간에 이것이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종전에 많은 물량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목표를 내놓는다고 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새 정부의 초창기에 전 정부에서 제시했던 그런 큰 물량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 물량을 조정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3기 신도시를 모두 포함하고 도심 내 정비 사업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물량을 공급할 것이고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물량을 많이 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종전에 너무 많이 벌려져 있던 것을 적절하게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초창기인 지금밖에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획상으로만 숫자를 부풀려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 가능한 조정된 숫자를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부풀려진 숫자를 너무 오랫동안 봤습니다. 자, 이제 보통 공공이 주도해서 뭐 신도시가 됐건 신규 택지가 됐건 뭐 이런 것들 외에 또 대규모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이재명 정부가 후보 시절에 그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시의 정비사업, 특히 이제 도심지의 주택 공급은 이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밖에 없습니다. 물론이죠. 또 하나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정비사업이지만 모아타운이라든지 행정용어로서 뭐 그렇게 사용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아마 규제를 완화할 것 같아요. 대폭 완화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대폭 완화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 반대급부가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거나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쪽으로 할 거라고 보여져요. 예. 네, 그러면 아무래도 두 가지인데요. 그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사업이 늦어질 수 있고요. 소규모 단지는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는 뭐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놔둬도 잘 못 가거든요. 그거. 근데 소규모 단지는 이제 그 용적 올려주는 것만큼 수익성이 개선된다 그러면 빨리 진행되고 큰 단지는 좀 늦고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초고밀도로 규제를 풀어주면서 대신에 더 많은 뭐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도 뭐 이런 지금보다 방식. 더 많이 물린다든지 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건 뭐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발 이익은 대부분 많이 환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교수님. 네,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약간 좀 다른 점은 이제 공공성 그 발표를 하시면서 재건축 재개발 신속 공급 완화해서 막 하겠다라고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가로치고 뭐가 있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기여 강화 원칙을 기반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교수님 그게 말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현장들이 많잖아요. 전 정부에서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현장들이 추진하는 데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그게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율이 확정됐는데 사업성이 부족한 데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사업성만 좀 올려주면 기여고 뭐고 간에 지금 몇 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데들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완비되고 우리가 부담할 게 적어진다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좀 가이드를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이 정책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뭐 50% 됐다 이런 데들은 사실 정부가 이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해도 또 사업성 검토하고 조합원이 동의를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후순위로 좀 밀릴 것 같고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정부의 의도가 그러면 어딘가 포커스를 맞춰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바로 조금 도와줬을 때 사업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곳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되 그렇지 않고 그냥 군불 피우듯이 동의율이 40% 50%인데 뭐 용적률 올려 그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좀 정책을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볼 때. 그 방향이 옳다고 보신다? 네, 정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두 분도 좀 의견 줘보세요.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택 가격이 올리는 방향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공공으로 환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라는 건 결국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방향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될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됐겠죠. 근데 지금 가장 처참하게 주택 공급이 안 된 정부가 윤석열 정부거든요. 저는 원래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워낙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공급을 하도 진단 정부에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공급이 걱정될 정도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공급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택 가격 상승, 그렇게 막고자 하는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책 목표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면 결국에는 사업성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돈이 있으시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없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든지 간에 그 지역 주민, 그 조합원 분들께서 정부에서 올려주는 사업성 상향 이외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그 사업주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만 가능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 재산을 가지고 하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성이 높아지고 이익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그 이익이 사실은 조합원 분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분들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체 집을 안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많이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공기여, 기부채납 부분이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더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는 사실 그때그때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사업성을 강화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사업 진행되는 곳들을 늘리겠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 맞다 틀리다보다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정책 목표가 정확히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정비사업 도심지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네. 완화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반시설 부담금은 분명히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일기 신도시의 일부 선도지역을 좀 지정했는데 애당초 분당을 예를 들면 뭐 이 시청자분들께도 분당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그 9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용적률 올려서 이게 뭐 10만 가구, 11만 가구가 되면 기반시설 자체가 다 확충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용적률 올려서더라도 그 기반시설 부담을 물려야 된다고 보고 단지 이제 대부분 조합원들이 내 옆집이 전세 월세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그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임대주택을 넣는 걸 그 반대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그 대화로 풀든지 뭐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든지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꾸더라도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이거는 좀 더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근데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개발 부담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은 뭐 이번 정부가 분명히 적용할 거라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6.27 대책도 시작해서 추가 규제, 그다음에 공급 부분까지 좀 점검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 미 수도권에 좀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방 부동산은 정말 최악의 최악을 자꾸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떤 그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 교수님부터. 일단 MB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 일단 자산가들이 일단 투자를 지금 일단 이번 대책으로 일단 유동성이 일단 멈췄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분들이 지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면 자산의 유동을 그쪽에 옮겨서 경제 뭐 건설 경기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그쪽에 수요자들도 도움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MB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분양가를 딱 정해놓고요. 현재 당신들이 분양하던 게 안 팔리지 않았냐. 그럼 분양가를 낮춰라. 조금 손해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원가가 뭐 100원에 분양하던 게 80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75원에 해라. 정부가 밀어줄게. 아니면 부도잖아요. 안 지어지면 분양이 안 됐으니까. 75원에 해주면 손해를 각출했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 수요자들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래서 수요도 일으키고 공급도 일으키는 형태가 되니까 미분양 물량이 한 6만 원가 바로 소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좀 그래도 안정되게 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기억을 더듬으시면 서울은 주택가격이 그 뒤로 조정이 되는데 지방이 막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또 조금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럼 지방에 대해서 지방 소멸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의 로드맵을 던지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MB 때 유사한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건설사도 손해를 보충하고 정부도 지원해주고 수요자도 혜택이 있으니까 돌아오 이렇게 같이 윈윈하는 이런 포메이션으로 진행을 한다라면 제가 볼 때 지방 문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아이디어를 왜 그 후에 계속 방치하고 안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제가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건설 시장의 그 PF 잔액이 20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아마 반 정도는 미분양 주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이번 정부는 좀 더 과거에 미분양 주택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09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이요. 16만 6천 가구나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모든 주택에 대해서 2007년부터 주택 그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사 갖고 있던 주택들을 모두 다 인허가 내는 바람에 많아졌는데 그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바로 2009년도 212 대책입니다. 2월 12일부터
그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하신 예, 거. 반 정도 없어졌고요. 이게 나중에 또 2012년도 MB 정부 때도 그랬어요. 9.10 대책에서 또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5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하고 있거든요.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가구 2주택, 3주택 그 수요가 있어야지 그걸 사고 임대를 놓을 텐데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먼저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일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방에서 이 그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게 지방 경제 활성화 필요해요. 물론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주택도 해소될 수 있고 도시도 다시 또 활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제일 급한 문제는 지금 악성 미분양이나 또는 그 미분양 주택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 LH가 3,000가구를 매입했죠. 3,300가구가 매입했다래요. 그런데 CRH를 통해서 3,800가구를 매입했는데 그건 언발의 오줌 누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이건 뭐 안 되죠. 예, 돈만 그냥 낭비하고 또 LH가 빚도 많은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과거의 정책도 한번 돌아보고 네. 예, 그것부터 먼저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두 생각이 분 생각이 비슷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특히나 이건 시장 실패잖아요. 수요가 없는 곳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걸 정부가 과거의 정책을 도입해서 한다?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일단은 그때는 우리가 그래도 성장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인구가 완전히 감소하는 세로 우리 상가도 얼마나 지금 서울에도 공실이 많잖아요. 이 상황이 다른데 그때 정책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걸 그렇게 정부가 해야 되냐. 지금 LH가 막 3,000호를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했습니까?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어떤 부분들은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을 또 할 거잖아요. 정부가 무조건 대책을 세워줄 거다. 그러면은 수요가 없는 곳에 아주 고분양가로 지금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둘 필요가 있는데 지방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 아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정책 전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제가 희망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살라를 더 이상 안 하겠다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관련해서 대책을 계속 내놓을 수도 있겠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다 서울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것만 정부가 하면 되지 네. 미분양까지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말씀. 네. 그런 그래서 사실은 그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가 금년 1월 달에 그 건설사가 중소건설사가 약 한 317개가 부도가 났어요. 예. 근데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설사가 부도난 게 대형 건설사 27개가 문을 닫았고요. 중견 건설사 이하의 건설사가 2,1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분양 된 것 때문에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경기가 악화돼서 부도가 났는지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건설사가 이렇게 2,000개, 3,000개씩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향후에 주택 공급할 회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뭐 회사를 차려서 주택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분명히 뭐 공공이 됐던 정부가 됐던 어떻든 간에 약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더 시급한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산불이 나고 수해가 나서 지방에서 충남, 경남 이런 곳에 굉장히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당장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갈 데가 없을 뿐더러 그 이후로도 대책이 있냐? 우리 지금 없거든요. 그런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 살만한 집이 없거든요. 그런 곳에. 그래서 이재민들이 2년 있다가도 홍성 같은 경우에도 산불 이재민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2년 이후에는. 그런 문제를 주거복지 문제를 정부가 더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좀 견해 차이가 있고요. 우리 이 박사님도 한 말씀만 듣고 정리해 보죠. 네, 사실 미분양은 정부가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래 어느 업종이든 어느 산업이든지 시장 수요가 변동을 할 때는 그 산업 내에
기업의 숫자도 변동을 합니다. 그 다 때문에 부도가 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부가 책임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같이 짚어야 되는 것은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시장에서 맡아주는 분들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주택자 분들인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지방 수요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6.27 대책은 비록 서울과 수도권이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쉽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미분양이 분명 정부가 책임질 사안도 아니고 시장에 맡겨야 될 사안이지만 그렇게 시장에 맡기기 위해서는 그럼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이런 규제 완화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이재명 정부가 아직 청사진도 그려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급 관련해서 또 지방 부동산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주문의 말씀으로 쭉 토론을 이끌어 왔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부동산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66만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7월 3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향후 강도 높은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연관어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매매, 거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은 정부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 상태라며 추가 지정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중립감성어 상승과 부정감성어 불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젊은 세대의 절망감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과거 정부의 핀셋 뒷북 대책과 부동산 세제 혼선 등이 시장 불안을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과세체계 정상화, 세입자 보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런 건 꼭 좀 주목해야 한다. 주문하실 사항이나 요구하실 사안이 있을까요? 우리 한 교수님? 네. 공급에 대해서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한 120만 채 이상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좀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주민 갈등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라리 풀고 서울시하고 국토부와 정부가 좀 협업해서 차라리 그냥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적률을 한 30%씩 높이면 120만 채 30%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질 수는 없지만 그거를 좀 검토하고 해서 그 분위기를 시장에 준다라면 분명히 공급에 대한 기대가 좀 안착될 것 같아요. 요거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LH가 지금 유동성이 없어서 공급할 때 민간에 택시 팔고 이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 운동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채. 네, 국채가 내용이 뭐냐면 국민행복주택 국채,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 국채를 사요.
그럼 그걸 LH에 리츠 회사든 어떤 형태로든 투입이 되잖아요, 자금이. 그럼 LH는 자금이 생겼으니까 어허. 건설회사에다가 그냥 하청만 주면 되죠. 어허. 그럼 건설회사는 예전처럼 뭐 입찰하고 이럴 바 없이 열심히 시공만 충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일거리 많아지고. 그럼 자금 풀렸죠. 그리고 국채 이자는 이 개발 이익에서 또 플러스 알파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아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에서 한번 들여다보실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만하네요. 네, 네. 뭐 또 일단은 그 단기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세대 주택도. 네, 네, 그런데 예, 이제 예.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해요. 왜 그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이 줄었냐면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빌라 사기. 네, 전세 사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보직을 뭐 어떻게 확대하든지 어떻게 한다 했으니까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전세 사기 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지만 에스코트 제도를 도입해서 전부 다 그 임대인을 그 전세금을 줄 게 아니라 일부는 예치시켜서 그 뭐 주택도시 보증공사 이런 데 예치시켜서 이걸 가지고 다시 주택 공급을 하게 하고 나머지 일부분만 준다면 재투자도 못하게 하고 또 금액도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어쨌든 이번 정부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은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만 공급할 게 아니라 예. 서민 주택인 비아파트 부분 다세대 연립이나 또는 뭐 도시건설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 전세 제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에스코트 제도를 만들더라도 전세 사기만 막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 공급 대책, 들리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그걸 생각합니다. 뭐라고? 에스크로 대책이라고. 예. 에스크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 금액이 5억이면 4억은 임대인한테 주고 1억만큼은 뭐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예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 상당액은 주는 거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 네,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한번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원래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단기의 목표 물량을 높게 잡고 빨리 하려고 하게 되면 비아파트 유형으로 한 동짜리 건물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목표 물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을 이미 오랫동안 지속해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왜 빨리 많은 집을 만들지 못하느냐라고 저희가 정부를 너무 닥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예. 여유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최 소장님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역대 정부 정책을 정리하다가 제가 놀랬던 게 한 발 갔다가 한 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시계추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좀 논의를 해서 세제 같은 것들이 우리가 계속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약화했다가 강화했다가 맞아요. 하는데 이거 그렇지 않게 하는 것 하나랑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부에서 적이 생길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한번 실행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공격해서 그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우리 지역구에는 안 돼.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일관된 정책을 정하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해야 할 1번은 사실 대폭적인 공공임대 확대예요. 기본 임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발언 우리 이은영 박사부터 한 30초 정도 짧게 한 말씀씩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공급 목표의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조정이지만 조정이라고 그러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물량을 네. 다시 재정립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과거에 나왔던 공급 확대와는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한번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영 소장님. 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게 대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방 대책도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대책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굉장히 많이 후퇴했거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거의 안 공급되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자, 저는 이번 정부가 공공주도형보다는 민간 합동 방식이나 또는 공공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민간은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전문성 있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그 비아파트 부분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이거든요. 주택법이 아니고 이 비아파트 부분 중에서 오피스텔은 빌트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데 일정 면적 이하는 주택수도 빼주는 방법도 필요해요.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온라인 쇼핑이 많다 보니까 상가 공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투자 물건으로서 가격은 안 오릅니다. 투자 물건으로서 이 주택 공급을 넣을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 주택을 안정화시키는 정책부터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문호 교수님. 네, 일단 전세 대출이 대한민국 주택 시장 왜곡의 어떤 전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뭐 전세 대출 규제보다는 순차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면서 전세 대출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것을 바로 좀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좀 로드맵을 명확하게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원가제라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 보상을 했고 거기에 LH에 적정 마진만 붙이고 그럼 분양가가 낮아지거든요. 요것만 좀 같이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무주택자나 서민들이나 또 다주택자도 다 정부의 의지를 읽고 시장에 순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 주거복지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뭐 규제 일변도로 가지 않겠다, 공급 대책도 충분히 세우겠다, 뭐 이런 방향을 내세웠기 때문에 말한 대로 좀 충분한 그 균형 있는 정책을 빨리 좀 내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몇 분이 계속 강조한 것처럼 내년엔 몇 채, 그 내후년엔 몇 채 손에 딱 잡히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